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7번부터 12번까지 그 중에서 제가 리뷰 영상을 통해서 남겼던 영상을 제외하고 모아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의 일반 선택 과목 중심으로 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해서 총 4개를 보여드릴 텐데 그와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안에 대한 발표 공개는 종료됐습니다. 현재 시간은 이제 7시 4분이라고는 하지만 촬영하는 이제 일자는 9월 16일입니다. 9월 13일까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종료가 됐고 공천회와 좀 더 이제 연구진들의 수정을 통해서 12월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시안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교과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교과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변했던 거는 교과목의 명칭 변경입니다. 수학 1, 수학 2로 되어 있었던 것은 이제 대수와 미적분 1로, 확률과 통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확률과 통계에서는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수에서는 이제 수열에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참고로 대수라는 교과목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수학 1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학습 목표를 좀 더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열의 뜻을 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의해한다 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각각 수열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뜻을 아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직접 습득한 것을 가지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내용이 들어갔음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적분 1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뜻을 안다라고 했던 설명을 함수의 연속을 극한으로 탐구하고 이해한다라고 해서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자세한 탐구 과정을 도출해낸다라는 부분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극한으로 탐구하고 이해한다라는 내용에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살펴볼 때 극한이랑 연결 지어서 연속을 파악하는 연계성이 좀 더 짙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구적법의 내용에 대해서 정의 설명은 잔존하는데요. 용어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적분 2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미적분 2는 미적분이라는 교과목에서 파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으로 나타내 본다라는 이야기로서 구분구적법을 설명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구분구적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8월 31일자에 확인했던 국민참여 소통 채널의 진로 선택 미적분 2에서는 이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서 확인은 12월 달에 직접 해봐야겠지만 그 내용으로서 바로 볼 때는 미적분 2에서 구분구적법의 단어가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없었던 확률과 통계는 통계 부분에서 모비율이 추가됐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목평균만 제시됐었는데 2015에서는 목평균만, 2022에서는 목평균과 모비율 같이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마치고 다음 8번은 이전에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수학의 강론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류를 좀 범했는데요. 일단은 오류 없이 이 영상은 촬영되고 있고 그 내용을 말로써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수화 연산에서 화살표 방향이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왼쪽입니다. 실수의 대소관계에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로의 방향이 제시되는데요. 이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실수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제곱근의 대소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화식, 함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와 관계라는 이야기로서 영역이 새로 통합됐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함수 영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함수 영역 또한 변화와 관계라는 것으로 합성이 됐고 함수 값이 학습 목표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학교 수학에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하라는 단어는 도형과 측정으로 명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에서는 앞으로 정당화라는 표현이 직접 도출되는데요. 자신만의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자료와 가능성에서는 확률과 통계, 영역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자료와 가능성이 근데 이 부분도 화살표는 반대 방향이라서 예전에 있었던 확률과 통계에 있는 부분이 자료와 가능성으로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학년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2015에서 배웠었던 대표값과 삼포도를 같이 배웠던 2015에 대해서 2022에서는 대표값을 1학년으로, 삼포도를 3학년으로 분리, 그리고 학년 이동의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배우시게 될 박스 플릿이라고 하는 상자 그림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6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됐던 6대 핵심 역량은 다음의 6가지였습니다. 문제 해결, 수학적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이었습니다. 이를 이제는 3개의 소양 내 5개의 역량을 강조하도록 했는데요. 3개의 소양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기초 소양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해서 수리, 언어, 디지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 내에 수학에서 제시하는 5대 역량은 문제 해결, 수학적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은 연결이 새로 등장했다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창의 융합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 융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창의 융합은 이 안으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도 및 실천에 대해서는 대주제가 포용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5대 역량 그 더해서 태도 및 실천이라는 6대 핵심 역량을 2022까지 끌어오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9번 영상을 끝내고 10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은 융합인재교육 스팀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국민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저의 2번째 컨텐츠였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 융합 그리고 융합교육의 정의입니다. 융합이라는 내용을 쓸 때에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력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서 나타나는데요. 이를 융합교육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다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교과목에 대하여 구별이 없도록 하나로 합쳐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 STEM을 한국에서는 A와 결합해서 스팀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A의 역할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이제 art라고 해서 미술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는 감성적 체험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결과 산출물의 감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융합교육이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융합인재 교육이라고 말했던 과학, 기술, 공학, 미술, 수학 5개의 영역을 가지고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한국형 융합교육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스팀이 만들어질 때는 2010년 야크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봅니다. 정확하게는 2011년에 등장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서 좀 더 스팀이 강조되고 대중화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걸렸고 그 연도를 저는 2013년, 2014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스팀 교육에서는 3대 학습 준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성공의 경험. 이 성공의 경험은 곧 감성적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제시에는 학습 내용, 활동 상황 파악, 수업의 도입부, 문제 해결 의지 부여라고 할 수 있고, 창의적 설계는 말 그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고, 사고하는 습관 그리고 산출물의 다채로운 성격에 대해서 지닌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경험, 즉 감성적 체험은 새로운 도전 의식, 문제 해결 이후의 보상 체계, 문제의 대응에 대한 사고력 증진이라는 내용으로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스팀 교육을 치면 홈페이지가 뜨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다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로는 3가지 제시됩니다. 과학기술의 흥미와 이해, 과학기술 기반 문제 해결력,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 융합적 사고력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융합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고 스팀 이외 수학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수학적 사고력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융합이 되었다 보니까 나타나는 내용은 융합적 사고력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으로 제시할 수 있고 평가로는 학습과 성장이라고 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인 성장을 위해 돕는 방향으로 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제시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의 내용을 마치고 마지막 12번을 들어가겠습니다. 12번은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로 남겼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중에 요약본입니다. 연구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절차라는 내용으로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왜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절차라고 해서 어떤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을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에서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분석이라는 내용에서 연구 결과,
이 내용을 흐름으로 봤을 때 체계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81년에 베스트가 이야기한 연구의 특징 요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또 이제 네이버 TV에도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7가지를 정리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다시 정리해서 4가지만을 주요 내용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실증적 증거에 기초되어야 한다. 세 번째, 문제 지향적이어야 되고, 네 번째, 연구 결과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연구의 목적, 그리고 교육에서의 연구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를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현상을 예측하고 대비, 통제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연구의 목적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교육 연구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목적은 3가지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공교육 수행이라는 내용이 키워드였고요. 다음으로서 책무성, 세 번째 공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연구 절차입니다. 크라울이 이야기했던 1986년의 내용으로서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저는 좀 더 함축시켜서 표현을 했고요. 다음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문제 설정, 선행 및 참고 문헌을 참고, 연구 가설 설정, 그리고 연구 시행,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 연구 논문 작성 후 투고. 참고로 이 선행 연구라고 했던 거는 이제 레퍼런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 교육학에서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 평가원, 뭐 수학교육이나 과학교육, 뭐 이런 이공계열인 경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도 연구보고서는 도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요. 이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는 데도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13번부터 18번까지 영상을 다루게 될 때 중간중간 제가 촬영을 하게 된다면 그때그때 촬영을 할 것이고요. 6개 모두 영상에 올라가진 않는다면 이제 리뷰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